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가운데 특징들도 좀 많았었는데요. 오늘 연결고리에서 개장 전에 미리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안타 증권의 송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연결고리 주제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 전 우려 대비 견조했던 흐름이다. 그렇죠. 요즘은 하도 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시장 내용 좀 자세하게 볼게요. 사실 나스닥이 1%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견조한 흐름이냐 그렇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유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도 막판에 이 정도 살짝 빠진 거는 나빼도 한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일단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었고요. 네. 지금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유럽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제 그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관련돼서 러시아 가스관이요. 네, 이제 독일 쪽에 이 유지 보수 때문에 네.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11일 날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것이 사실 더 이제 기폭제가 돼서 네. 유로 달러 이제 환율이 더욱더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오늘 장중에 네. 유로 달러 페리티가 1대1이 무너지는 이러한 이제 현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계속 유로 경기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유로 경기가 계속 이런 에너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스프롬에서 네. 이제 공급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이 독일에만 이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에도 이 가스의 공급량을 3분의 1 정도는 줄이겠다라는 통보를 받았대요. 점점 무기화 시킨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서방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이런 부분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상 이제 러시아의 한 40% 정도의 이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있었던 유럽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경기 침체로는 직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로 달러 페러티가 1대1이 무너진 게 닷컴 버블 때 무너지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의 한 20년 만에. 네, 20년 만에 일단은 무너졌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더욱더 강세로 가고 있다. 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독일 경기 지수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네. 독일 경기 기대 지수가 마이너스 28이 전월에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53.8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서 거의 더블링이네요. 예,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키윤바크 이제 GW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독일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주된 우려하고 ECB의 이제 금리 인상 발표, 그리고 중국의 팬데믹 관련된 추가 제재 등으로 인해서 경제 전망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버리에서는 아까 유로 달러 페리티에 관련된 내용에서 유로화의 큰 손실은 ECB가 더 단호하게 금리 인상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으로 더 글로벌적으로 가네요. ECB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미국 대비 훨씬 더 느린 금리 인상의 테이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7월 21일에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거기서 금리 인상의 보폭을 조금 더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는 한데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ECB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긴축에 대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유로 환율이 약세가 그만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유로 달러 페러티가 0.92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더 밀린다는 거죠? 더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화가 계속 약세를 띈다라는 거는 또 강달러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또 외국 수급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가 좀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밀렸어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었겠죠. 아무래도 이 어제 보게 되면은 다시 100불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8%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달러로 결제가 되는 원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메르츠뱅크에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봉쇄해버리고. 네, 봉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수요의 위축이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의 수요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펙 보고서가 나왔던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올해 원유 수요 같은 경우에 하루 340만 배럴을 기존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내년도 원유 수요 관련돼서 270만 배럴 즉 올해보다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내년도가 수요가 원유를 원하는 그런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뭐 이러한 이제 이 기저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원유 관련돼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재미나게도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런 것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를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이제 도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관련된 이제 종목들만 사실 실적의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정유 관련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두 가지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원유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폭은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는 깊게 나오기보다는 오늘은 어느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비슷하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별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악재가 더 많이 보이는데 종목 그럼 어땠습니까? 일단은 빅테크 관련돼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좋지 못했어요. 한 4% 정도 이제 이 하락이 나왔는데 감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기 연도 중에 이제 이 전체 인력 중에 1%를 우리가 축소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는 5월달 신규 고용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베타 플랫폼이나 이런 데처럼 점점 이제 사람을 덜 뽑고 좀 있는 사람도 내보내고 이런 식이군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러한 발표를 했을까? 혹시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러한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펜하이머에서도 일단 실적 관련돼서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둔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망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퍼스널 컴퓨팅 부분에서도 상당히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40불에서 300불로 이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으면 반도체 종목은 많이 빠진다.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 지금 사실 계속 이루어졌었잖아요. 요 근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18% 상승이 나오게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한 2.3%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랐던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히로시마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장이 7월 8일 날 기상 악화로 인해서 정전이 일어나게 되고 일부 가동 라인이 정지가 됐다. 못 만들겠네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지가 되게 되면은 단순하게 정지된 순간에서만 사실상 생산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재개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일부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럼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체 생산 능력의 한 3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D램 생산 능력하고도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한 7.2% 정도의 수준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깊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D램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업황 둔화가 조금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주 관련돼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뭐 일부 유가 관련돼서도 하락된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적 관련돼서 가이던스를 상당히 잘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뭐 실적 발표가 딱 나왔다는 거는 아닌데 이 예비치에 관련돼서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발표를 했었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력 관련돼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제시한 가이던스 내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은 2019년 대비 12% 정도 증가된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도는 사실 팬데믹 이전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항공 관련돼서도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델타 항공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항공주에 나오긴 하는데 또 다시 또 중국 재봉세 얘기 나오고 이런 코로나 얘기 나오니까 좀 걱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뭐 반도체, 항공 괜찮았었는데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종목은요. 반도체로 가시네요. SK 하이닉스입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많이 하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 경기 침체 이런 게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2분기 실적이 후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만 주가가 못 가는 원인이 하반기 때 업황에 대한 둔화가 어느 정도나 일어나겠느냐. 이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히로시마 공장 관련돼서 공급에 대한 부분에 제한 상황이 이제 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업황 관련돼서도 둔화의 폭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주가가 이러한 부분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했었었는데 그 하락한 부분을 일부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2022년도 전체 실적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이 한 14조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주가 수준이 예전 훨씬 더 안 좋았을 때 주가 수준만큼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이 이익과 너무 주가의 상관관계 안 맞아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뭐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한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사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간 속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짧게만 좀 궁금한 게 손실이 줄면 이거 갖고 계신 분 중에 손실이 좀 줄어들면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손실폭이 그렇게 줄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느 정도 계속 좀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 매수한 만큼 정도만은 일부 이제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약간 기다리고 다시 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이러한 전략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쪽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전망이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둔화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